한 여인을 처형하기 위한 죄목이 고작 지나치게 아름답다는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청나라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아바하이 순장 사건의 진실입니다. 누르하치가 눈을 감자마자 그의 장성한 아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 계모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대는 요물처럼 아름다워 나라를 어지럽힐 관상이니 선황제를 따라 당장 자결하라. 그것은 명백한 살인 협박이었습니다. 아바하이는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목을 매지 않으면 곁에 있는 어린 아들 도르곤과 도도 역시 형님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그녀는 자식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움이 곧 죄가 되고 남편의 사랑이 사형 선고가 되어버린 비운의 여인. 훗날 대청제국을 호령하게 될 섭정왕 도르곤을 살려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위대한 어머니의 마지막을 추적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복진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단순한 순장 풍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황태극의 치밀한 계모 제거 작전이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6세기 말, 17세기 초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만주 땅은 아직 청나라라는 거대 제국이 탄생하기 전 수많은 여진족 부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야생의 시대였습니다. 명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건주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는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3벌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 주변 부족들을 하나씩 무릎 꿇리며 칸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있었죠. 이때 누르하치의 나이는 40대 초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반면 만주 북쪽 울라 부족에는 이제 막 세상에 눈을 뜬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바하이였습니다. 1590년생인 아바하이는 울라 부족의 족장 만타이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귀한 혈통을 지녔지만 그녀가 태어난 시대는 여인의 운명이 칼을 쥔 남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 만타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족장의 자리는 그녀의 삼촌인 부잔타이가 이어받게 되죠. 이 삼촌 부잔타이라는 인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는 야심만만했지만 동시에 누르하치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부잔타이는 누르하치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 3년이나 억류 생활을 했던 굴욕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그를 죽이는 대신 살려보내 울라 부족을 통제하려 했죠.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서 풀려난 여우는 다시 딴 마음을 먹기 마련입니다. 부잔타이는 겉으로는 누르하치에게 복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힘을 키워 독립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누르하치는 끊임없이 울라 부족을 압박했고 부잔타이는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충성심의 증표, 그것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1601년의 늦가을, 만주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울라 부족의 족장 부잔타이는 자신의 조카딸 아바하이를 불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겨우 12살.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아직 부모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였습니다. 너를 건주 여진의 칸, 누르하치에게 보내기로 했다. 삼촌의 이 한마디는 어린 아바하이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누르하치는 당시 43세, 아바하이보다 무려 31살이나 많은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뻘을 넘어 할아버지 뻘에 가까운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는 것,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풍습을 가진 적진의 한복판으로 가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름없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이 아니라 곡물이었습니다. 부잔타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누르하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어린 조카딸을 정치적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청나라 황실을 뒤흔들 비극의 주인공 아바하이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신부 행렬은 울라 부족을 떠나 누르하치의 봉어지인 허투알라로 향했습니다. 수백 리 길을 가는 동안 12살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눈물 지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로 떨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아바하이의 성품을 보면 그녀는 마냥 울고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록은 그녀를 풍모가 아름답고 기지가 넘치며 눈치와 재량이 뛰어났다고 묘사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아남으려면 저 늙은 영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운명의 남자 누르하치와 마주하게 됩니다. 43세의 누르하치. 평생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적을 베어넘긴 그는 거칠고 야성적인 사내였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와 첩, 그리고 아바하이보다 나이가 많은 장성한 아들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12살의 앳된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갓 피어나는 꽃봉고리처럼 싱그럽고 두려움 속에 총명함을 감춘 눈동자. 누르하치는 이 어린 신부를 보자마자 묘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지쳐있던 그에게 아바하이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순수한 존재로 보였을 테니까요. 사실 아바하이가 누르하치의 첫 번째 울라 출신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누르하치의 곁에는 이미 대복진의 자리에 있던 맹고 저저가 있었습니다. 맹고 저저는 바로 훗날 청태종이 되는 홍타이지의 친어머니이자 아바하이의 고모였습니다. 즉, 아바하이는 고모의 남편, 고모부에게 시집을 온 셈입니다. 종래혼과 겹사돈이 흔했던 유목민족의 풍습이라지만 12살 소녀가 병든 고모와 한 남자를 공유해야 한다는 상황은 기이하고도 잔혹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궁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바하이가 입궁했을 때 고모이자 대복진인 맹고 저저는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나라와의 관계 악화와 친정 울라 부족의 몰락을 지켜보며 화병을 얻은 상태였죠. 여기서 우리는 훗날 아바하이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한 소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맹고 저저의 아들 홍타이지입니다. 당시 홍타이지는 10살, 새어머니로 들어온 아바하이와는 불과 2살 차이였습니다. 홍타이지의 눈에 아바하이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어머니는 병들어 죽어가는데 아버지는 저 어린 새 신부에게 푹 빠져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새 신부는 어머니의 조카입니다. 소년 홍타이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굴러들어온 돌인 아바하이에 대한 알 수 없는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미묘한 기류가 25년 후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1603년 아바하이가 시집 온 지 2년 만에 대복진 맹고 저저가 세상을 떠납니다. 누르하치는 크게 슬퍼했지만 권력의 공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의 자리는 비워둘 수 없는 법. 누르하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겨우 14살이 된 아바하이에게 새로운 대복진으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이었습니다. 궁 안에는 누르하치의 아이를 낳은 연로한 측복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는 그 모든 여인을 제치고 가장 어리고 경험 없는 아바하이에게 내명부의 통솔권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누르하치는 아바하이에게서 단순한 아름다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 의지와 영리함이었습니다. 14살의 대복진. 그녀는 이제 수많은 연적들과 장성한 의부사들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누르하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누르하치는 그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누르하치는 아바하이를 질투가 많다고 평하면서도 그녀 없이는 잠시도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녀를 말 옆에 태우고 다녔을 정도니까요. 늙은 영웅에게 젊은 아내는 활력소이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트로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바하이는 트로피로 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다는 것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해줄 확실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 무기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1605년 16살의 아바하이는 첫 아들 아지거를 낳습니다. 그리고 1612년 그녀의 인생을 바꿀 영웅이자 비극의 씨앗인 차남 도르곤이 태어납니다. 이어 1614년에는 막내 아들 도도까지. 이 세 아들의 탄생은 누르하치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다 된 나이에 젊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낳아준 늦둥이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사랑은 편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공석이나 사석에서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다. 내 곁에 있는 정예 부대를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 말은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여진족 사회에서 군사력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직접 거느리던 최정예 부대를 갓 태어난 막내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기존 후계자 구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누르하치의 강력한 아들들, 즉 네대 베일러들의 심기는 불편함을 넘어 사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추영이 처형당한 후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던 차남 대선, 잔혹하기로 소문난 망굴타이, 그리고 누구보다 속을 알 수 없는 야심가, 홍타이지. 이들에게 아바하이는 더 이상 어린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기 새끼들에게 주려는 탐욕스러운 마녀였습니다. 그녀가 낳은 세 아들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바하이 역시 이 살벌한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누르하치에게 매달렸습니다. 남편의 권력이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던가요? 그녀의 조급함과 생존 본능은 치명적인 실수를 부르고 맙니다. 바로 역사 미스터리로 남은 대선과의 스캔들입니다. 1620년 누르하치의 나이 62세, 아바하이는 31세. 어느 날 궁중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대복진 아바하이가 누르하치의 차남이자 당시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던 대선과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대복진께서 밤마다 대선 베일러에게 직접 만든 요리를 보낸다고 합니다. 대선 베일러가 들어오면 대복진이 눈을 떼지 못하고 대칸이 있어도 거리낌 없이 장난을 친답니다. 이 소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누르하치의 첩 중 한 명이 이를 정식으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아바하이는 남편의 아들,
그것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의부사들에게 접근했던 것일까요?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늙어가는 남편 다음 시대를 대비한 위험한 보험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아바 하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첫 번째 시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 냉혹한 설계자 홍타이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누르하치가 68세를 일기로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비비린내 나는 또 다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시신을 실은 배가 심양으로 들어오던 그 순간 황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공포가, 애도보다는 탐욕이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복진 아바하이의 처소는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곧 자신의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37세의 젊은 나이, 천하를 호령하던 데칸의 총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새 아들. 어제까지 그녀를 빛나게 했던 이 모든 조건들이 오늘부터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의 시신이 안치되기도 전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4대 베일러 회의. 그 중심에는 냉철한 야심가, 넷째 아들 홍타이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홍타이지에게 아바하이는 단순한 계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괴물이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누르하치가 직접 지휘하던 정예부대인 상삼기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아들들인 아지거, 도르곤, 도도에게 물려질 병력이었습니다. 둘째, 만약 아바하이가 살아남는다면 그녀는 태후가 됩니다. 유목민족의 전통에서 어머니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젊고 영리한 태후가 섭정을 시작한다면 차기칸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아들, 특히 총명한 도르곤에게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홍타이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바하이를 살려두면 우리 형제들은 모두 그녀의 아들들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멀쩡한 국모를 죽이는 것은 반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도 반박 불가능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죽은 자의 잎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밤 역사상 가장 추악한 날조 중 하나로 의심받는 가짜 유언이 탄생합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복진 아바하이는 용모가 빼어나고 기지가 넘치나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불순하여 내가 죽은 후 나라를 어지럽힐까 심히 우려된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녀를 순장시켜 나를 모시게 하라.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너무 예쁘고 똑똑해서 나라를 망칠 것이니 죽여라. 이것은 아바하이의 장점을 죽어야 할 죄목으로 뒤바꾼 궤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칸의 유언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이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신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타이지와 베일러들은 군대를 이끌고 아바하이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은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력 시위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복을 입은 아바하이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도르곤과 도도의 어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홍타이지가 앞으로 나서 유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복진께서는 데칸의 명을 받드시오. 데칸께서는 지하에서도 대복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장하시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바하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유언이 거짓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어린 아들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녀에게 아이들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엄마를 죽이고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라고 했다니요? 아바하이는 떨리지만 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이 정말 데칸의 말씀이란 말이냐? 데칸께서는 생전에 내게 두 어린 아들을 잘 키워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죽으라니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꾸며낸 것이 아니냐? 아바하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여장부였습니다. 그녀는 홍타이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들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궁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바하이가 끝까지 버티고 그녀를 따르는 친위 부대가 움직인다면 심양성은 내전의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었습니다. 베일러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바하이의 기세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아바하이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조용하고 잔인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행동과 눈빛으로 보여주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아바하이의 아들들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무장 병사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병사들이 창을 고쳐 잡으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 무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이 아이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어명을 거역한 죄인이 되면 그 자식들은 역적의 자식이 된다. 역적의 자식이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아바하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환의 문제라는 것을요. 자신의 목숨과 아들들의 목숨, 둘 다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홍타이즈는 기꺼이 칼을 뽑을 것입니다. 어명을 어긴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워 자신뿐만 아니라 도르곤, 도도, 아지거까지 모두 몰살시킬 명분을 찾을 것입니다. 당시 홍타이지의 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항은 곧 전멸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순순히 죽어준다면 홍타이지는 효심 깊은 아내라는 명예를 줄 것이고 데칸의 유언을 따랐다는 명분 때문에라도 남겨진 아들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계모를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복 동생들을 보호하는 척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새끼들이 산다. 어미의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화폐로 지불하여 아들들의 미래를 사기로 결심합니다. 이 순간 그녀는 제국의 대복진이 아니라 그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바하이는 체념한 듯 홍타이즈에게 마지막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좋다. 내가 데칸을 따라가겠다. 하지만 약속해라. 내가 죽은 뒤 나의 어린 아들들을 너희 형들이 보살펴 주겠다고.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데칸의 영전 앞에서 맹세해라. 홍타이지와 베일러들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오직 아바하이의 목숨과 권력 배제였으니까요. 약속하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아우들을 친자식처럼 돌볼 것이요. 악마와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가혹하게도 빨리 다가왔습니다. 누르하치가 죽은 바로 다음 날 새벽, 아바하이는 마지막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끼던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저승에 가서 남편에게 따지기라도 하려는 듯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장으로 향하기 직전
그녀는 모든 장신구를 벗어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르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도르곤아,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힘이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살아남아라.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어미의 억울함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복수해라는 말을 남겨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만 있어 달라는 간절함이었을까요? 향년 37세. 청나라 건국의 주역이자 누르하치의 영원한 연인, 그리고 훗날 섭정왕 도르곤의 어머니였던 아바하이는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자발적 순장으로 포장되어 세상에 공표되었습니다. 홍타이지는 그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며 자신의 효성을 과시했습니다. 백성들은 대복진의 숭고한 희생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장례 행렬 뒤에서 14살 소년 도르곤은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죽어야 했는지, 형들이 왜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소년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칼날 하나가 박혔습니다. 그 칼날은 훗날 중원을 정복하고 형 홍타이지의 자손들을 쥐락펴락하게 될 무시무시한 권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바하이가 사라지자 권력의 추는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홍타이지는 경쟁자 없이 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훗날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청태종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아바하이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타이지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치밀하게 아주 천천히 아바하이의 아들들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주며 그들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냥개로 만들려 했죠. 하지만 늑대의 새끼는 개가 될 수 없는 법. 도르곤은 어머니의 죽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 홍타이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속으로는 날카로운 발톱을 갈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바하이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대청제국을 뒤흔들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15세 소년 도르곤.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은 사라졌고 아버지가 약속했던 정예부대 상삼기의 지휘권도 형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어제까지 그를 작은 주인님이라 부르며 굽신거렸지만 이제는 죄인 아바하이의 아들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르곤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순간 저 냉혹한 이복형 홍타이지가 자신을 나약하다고 판단하고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맹세했습니다. 살아남겠다. 짐승처럼 납작 엎드려서라도 살아남아 언젠가 이 굴욕을 배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극의 시작이자 청나라 최고의 섭정왕이 탄생하는 와신상담의 시간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칸의 자리에 오른 홍타이지. 그는 매우 영리하고 치밀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도르곤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린 늑대들을 길들여 내 사냥개로 쓰겠다. 홍타이지는 도르곤에게 병권을 조금씩 나눠주며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것대로 좋고 만약 공을 세우면 자신의 충실한 장수로 써먹겠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홍타이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르곤이 보통 늑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르고는 아버지 누르하치의 군사적 재능과 어머니 아바하이의 정치적 두뇌를 모두 물려받은 천재였습니다. 1628년 16세의 도르고는 첫 출정에서 몽골의 차르 부족을 격파하며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그의 칼끝은 매서웠고 전술은 대담했습니다. 병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보라, 선왕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신 것 같다. 도르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홍타이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쓸만한 칼인 줄 알았는데 너무 날카로워 자칫하면 주인의 손을 벨 수도 있는 명검이었기 때문입니다. 홍타이지는 도르곤을 견제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 우대하는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감시원을 붙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던 1635년 도르곤의 인생을 뒤바꿀, 아니 청나라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몽골 원정을 떠난 도르곤이 몽골의 린단칸의 아들로부터 전국 옥새를 획득한 것입니다. 이 옥새가 어떤 물건입니까? 진시황 때부터 전해 내려오며 이것을 가진 자가 진정한 중원의 황제라는 상징성을 지닌 전설의 보물이었습니다. 원나라가 망하면서 사라졌던 그 옥새가 도르곤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순간 도르곤은 엄청난 유혹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 옥새를 내가 가지면 내가 명분상의 황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형에게 복수할 기회가 아닐까? 하지만 도르곤은 아직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심양으로 돌아와 그 귀한 옥새를 홍타이지에게 바칩니다. 폐하, 천하의 주인이 되십시오. 도르곤의 이 한마디에 홍타이지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녀석은 야심이 없다. 진심으로 내게 충성하고 있구나. 이 옥사의 덕분에 홍타이지는 1936년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도르곤에게 최고의 자귀인 예친왕을 하사합니다. 예는 슬기롭다,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형이 아우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한 셈이죠. 이로써 도르곤은 24세의 나이에 제국 서열 3위 안에 드는 최고 실력자로 급부상합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10년 만에 쫓겨난 고에서 제국의 기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르곤의 시련은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조차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야세는 도르곤과 홍타이지의 후궁인 분부타이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분부타이는 몽골 출신의 여인으로 도르곤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형의 여자가 된 옛사랑, 그리고 형에게 충성해야만 하는 자신. 도르곤은 매일 밤 형의 침소로 들어가는 분부타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권력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황제가 되어야 한다. 황제가 되면 천하도 여자도 모두 내 것이 될 수 있다. 도르곤의 칼날은 이제 조선을 향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도르곤은 강화도를 함락시키고 남한산성을 압박하여 조선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그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약자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강자의 위치를 즐겼습니다. 이제 도르곤은 명실상부한 청나라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날로 높아졌고 병사들은 황제보다 예친왕 도르곤을 더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홍타이지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도르곤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짙게 황궁을 덮어갔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말년의 홍타이지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만든 사냥개가 이제 늑대가 되어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음을 감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르곤의 세력은 황제파를 위협할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1643년 9월 청나라를 세운 두 번째 거인 홍타이지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제국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자리를 차지하려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홍타이지의 장남 호격이, 반대편에는 제국 최고의 실력자 도르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양성은 내전 직전이었습니다. 도르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 칼을 뽑으면 제국이 반토막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도르곤은 천재적인 정치적 묘수를 찾아냅니다. 자신이 황제가 되지 않는 대신 숙적인 호격도 황제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6살짜리 어린아이 홍타이지의 9번째 아들 복림을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웁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 제3대 황제 순치제입니다. 그리고 도르곤은 황제 위의 황제, 섭정왕이 되어 실권을 장악합니다. 도르곤의 부하들이 외쳤습니다. 옛 친왕 전하, 17년 전 빼앗긴 황위를 되찾으십시오. 이것은 전하의 것입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스스로 황제가 될 절호의 기회. 도르곤은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장고에 들어갑니다. 지금 칼을 뽑으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명나라 정복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그때 궁궐 깊은 곳에서 한 여인이 도르곤을 찾아옵니다. 바로 홍타이지의 비, 분부타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 복림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친왕,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당신이 황제가 되지 않는 대신 킹메이커가 되어주세요. 사랑과 권력, 복수와 대의. 도르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늑대는 황제의 왕관을 쓸 것인가? 아니면 제국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다시 한번 거세할 것인가?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17년 전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는 최고 권력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력으로 호격을 제압하려다간 제국이 반토막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잡을 방법은 없는가? 그때 도르곤은 천재적인, 아니 교활하리만치 영리한 정치적 묘수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제3의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황제가 되지 않는 대신 숙적인 호격도 황제로 만들지 않겠다.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허수아비 황제로 앉히고 자신이 그 뒤에서 실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가 지목한 아이는 바로 홍타이지의 9번째 아들, 6살의 복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모는 다름 아닌 도르곤의 옛 연인 소성태후 분부타이였습니다. 도르곤의 선언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호격은 명분에서 밀렸습니다. 자신도 아들이지만 복림도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르곤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기에 호격이 반발하면 그는 탐욕스러운 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643년 6살의 꼬마 복림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청나라 제3대 황제 순치제입니다. 그리고 도르곤은 섭정왕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아니었지만 황제 위의 황제. 제국의 모든 결정권은 도르곤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아바하이가 죽음으로 지켜낸 아들이 마침내 제국의 정점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머리에 황금관은 쓰지 않았지만 손에는 천하를 움직이는 지휘봉을 쥐게 된 것입니다. 1514년 역사의 수레바퀴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종이호랑이였던 명나라가 농민 반란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명나라의 장수 오삼계는 반란군을 막기 위해 철천지원수였던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며
천하의 요새 산해관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도르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만리장성을 넘었습니다. 중원을 차지할 때가 왔다. 약탈은 금지한다.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천하를 안정시키러 가는 것이다. 도르곤의 군대는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들은 반란군을 격파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북경 자금성에 입성합니다. 여진족이 변방의 오랑캐에서 중화 제국의 주인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북경 입성. 이것은 아버지 누르하치도 형 홍타이지도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룬 것은 바로 아바하이의 아들 도르곤이었습니다. 도르곤은 어린 순치제를 자금성 옥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 서서 천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도르곤은 홀로 태묘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8년 전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가지 일을 단행합니다. 바로 어머니 아바하이의 명예회복이었습니다. 도르곤은 어머니 아바하이를 효열무황으로 추존하고 그녀의 위패를 태묘에 안치하여 누르하치 옆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홍타이지가 날조했던 순장된 죄인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당당한 제국의 황후로 복권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형 홍타이지와 그 세력에 대한 통쾌한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이제 내가 승자다. 도르곤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단순한 섭정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부섭전광이라 불렸습니다. 즉 황제의 아버지와 같은 섭전광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황제 순치제는 도르곤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은밀한 야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태후아가 설입니다. 순치제의 어머니인 효장문 태후가 아들의 황위를 지키기 위해 시동생인 도르곤과 재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당시 조선의 사신들이 남긴 기록이나 민간의 소문을 보면 도르곤이 황궁 내원을 제집 드나들듯 했으며 태후와 부부처럼 지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목민족의 관습인 형사취수에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도르곤에게 이것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형의 제국, 형의 옥좌, 그리고 형의 여자까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도르곤의 절대 권력은 서서히 독이 되어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황제와 같은 규모의 의전을 요구했습니다. 신하들은 황제인 순치제보다 도르곤의 눈치를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던 어린 황제 순치제였습니다. 짐은 황제인가 아니면 도르곤의 꼭두각시인가? 순치제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분노했습니다. 도르곤을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굴욕, 어머니를 빼앗긴 듯한 박탈감. 소년 황제의 가슴 속에는 도르곤에 대한 증오가 검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르곤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복수했듯 이제 자신이 키운 그 어린 황제가 자신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역사는 잔혹하게도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으나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라나는 적을 보지 못했던 도르곤. 그의 화려한 시대는 예기치 못한 순간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국의 정점, 그 위태로운 꼭대기에서 도르곤의 운명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영웅의 최후는 전장이 아니라 뜻밖의 곳에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지는 순간 억눌려 있던 황제의 분노가 시신을 향해 폭발하게 됩니다. 아바하이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어서 지켜낸 아들 도르곤, 그 아들마저 죽고 나면 과연 그녀의 영혼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1650년 겨울, 청나라의 절대 권력자 도르곤은 마지막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세. 한창 천하를 호령할 나이였지만 그의 몸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전장을 누비며 얻은 수많은 부상과 과로, 그리고 정적들과의 끊임없는 신경전이 그의 육체를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임을. 무릎의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숨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도르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냥은 만주족 사나이의 자존심이자 자신이 아직 건재함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도르곤은 사냥터의 차가운 막사 안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중원을 정복하고 청제국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섭정왕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도르곤의 시신이 북경으로 돌아오자 제국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13살의 어린 황제 순치제는 직접 성문 밖까지 마중 나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님 같으신 섭정왕이시여,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황제는 도르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그를 의황제, 즉 의로운 황제로 추존하고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위패는 태묘에 모셔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도르곤은 죽어서 진정한 황제가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땅이 마르기도 전 자금성 깊은 곳에서는 무서운 반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13살이었지만 이미 준비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도르곤이라는 거대한 그늘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도르곤이 죽은 지 불과 2달 뒤인 1651년 2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도르곤의 측근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어제까지 도르곤을 찬양하던 신하들이 돌변하여 그를 역적으로 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르곤은 황제를 능멸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 했습니다. 그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용무늬 옷을 입었고 자신의 집을 궁궐처럼 지었습니다. 살아생전 황제의 형수를 강제로 취하려 했습니다. 순치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 섭정왕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했던 굴욕감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순치제는 전례 없는 가혹한 칙령을 내립니다. 도르곤은 하늘을 속이고 나를 속였다. 그가 받은 모든 자기와 명예를 박탈하라. 그는 황제가 아니라 역적이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 부관 참시, 무덤을 파헤쳐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순치제의 명을 받은 병사들은 도르곤의 화려한 릉을 파괴했습니다. 잠든 지 2달밖에 안 된 도르곤의 시신은 차가운 땅바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황제였던 조카는 삼촌의 시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시신을 매질하고 목을 베어 만천에 효수했다고 합니다. 한때 중원을 호령하며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았던 영웅의 얼굴은 이제 창끝에 꽂힌 채 까마귀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곤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순치제의 광기 어린 복수였습니다. 도르곤의 양자들은 노비로 전락하거나 유배를 갔고 그의 엄청난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천하를 쥐었던 권력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불똥은 이미 24년 전에 죽은 한 여인에게까지 튀었습니다. 바로 도르곤의 어머니 아바하이였습니다. 도르곤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를 황후로 복권시킨 것이었죠. 반대로 순치제는 도르곤을 죽이자마자 가장 먼저 아바하이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적 도르곤의 어미 아바하이는 황후가 될 자격이 없다. 그녀의 위패를 태묘에서 내치고 황후의 존호를 박탈하라. 아바하이는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성공하여 그녀를 황후로 만들어 주었을 때 그녀의 영혼은 잠시나마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역적으로 몰려 부관 참시를 당하는 순간 그녀 역시 다시 순장된 첩의 신분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죽었고 아들은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비정한 괴물은 이 모자를 2번 죽였습니다. 아바하이의 넋은 태묘에서 쫓겨나 구천을 떠돌게 되었고 도르곤의 뼈는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순치제에게 아바하이는 그저 역적을 낳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누르하치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아버지 홍타이지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바하이와 도르곤의 이름은 청나라 역사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공적은 모두 지워지거나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세운 영웅이 아니라 황실의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도르곤과 아바하이를 철저히 파괴한 순치제.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 역시 사랑하는 비를 잃고 슬픔에 잠겨 24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누르하치부터 홍타이지, 도르곤, 순치제에 이르기까지 황금 옥좌를 둘러싼 이들의 삶은 피와 눈물,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한편의 잔혹동화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모든 진실은 먼지 속에 묻히는 듯했습니다. 아바하이의 억울한 죽음도 도르곤의 처절한 복수와 몰락도 승자들이 쓴 역사책 속에서 왜곡되고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비운의 모자가 다시 역사 앞에 당당히 이름을 되찾기까지는 무려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도르곤의 시신이 짓밟히고 아바하이의 위패가 내동댕이 쳐진 지 무려 12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청나라는 강희제와 옹정제를 거쳐 걸륭제 시대에 이르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태평성대였지만 황실의 역사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창업 공신이자 황제의 숙부였던 도르곤과 그의 어머니 아바하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역적이자 요녀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의 무덤은 잡초만 무성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감히 역대 황제들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68세의 노련한 황제, 걸륭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순을 느꼈습니다. 1778년 걸륭제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도르곤의 죄는 날조되었다. 그는 제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나 사소한 오해와 정적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짐은 이제 도르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신위를 다시 태묘에 모시도록 명하노라. 127년 만의 대반전. 이것은 단순한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이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르곤은 다시 옛 친왕의 자귀를 되찾았습니다.
흩어졌던 그의 후손들도 다시 황족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비로소 역적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아바하이는 어땠을까요? 도르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도르곤이 어머니를 위해 바쳤던 효심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도르곤이 어머니를 황후로 추존했던 행위 역시 역적의 야욕이 아니라 아들의 지극한 효심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아바하이의 위패가 도르곤처럼 성대하게 다시 모셔졌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희미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도르곤의 신원은 곧 어머니 아바하이의 신원이라고 말이죠. 지하에 있는 아바하이도 127년 만에 들려온 이 소식에 비로소 눈물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 도르곤아, 고생했다. 네가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세상이 알아주는구나. 12살에 팔려와 37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여인. 하지만 그녀가 목에 걸었던 그 차가운 밧줄은 절망이 아니라 아들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희생이 있었기에 훗날 도르곤이라는 거목이 자라날 수 있었고 그 거목이 만리장성을 넘어 대청제국이라는 숲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심양고궁의 화려한 옥좌 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자식의 앞길을 열어준 한 어머니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이 없듯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르하치의 야망도, 홍타이지의 지략도, 도르곤의 용맹함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아바하이의 위대한 모성만은 4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비운의 왕비가 아닌 제국의 새벽을 연 위대한 어머니,